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지난 지도 한참 지난 김금란이라고 해요. 이 나이 될 때까지 별탈 없이 살았던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구독자 중 한 사람이었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저랑은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또 나이도 세대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빵빵 터져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이유로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말했듯이 저랑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걸 듣고 있는데도 참 희한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이 채널의 매력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문득 여기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겪은 일이 흔한 일은 아니란 말씀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다 저한테 일어난 일들이 맞는지 꿈은 아니었는지 싶을 때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한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그래도 젊을 때 연애해서 결혼했으니 정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암 걸리고 병치레 하면서 그 정 다 떼고 갔나 싶기도 해요. 암 판정을 받고 그만큼 몸 관리에 더 신경 쓰면서 오히려 건강해진 사람들도 있다던데 우리 영감은 암 판정 받고서 치료 잘 받아 어떻게든 살 생각은 안 하고 자포자기 비슷하게 그랬답니다. 그러다 암 말기에는 치료도 다 중단하고 집에서 지내면서 담배나 뻑뻑 피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게 다 포기한 사람처럼 있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안방이고 거실이고 할 것 없이 집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니 그놈의 담배 연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시집만 오면 호강시켜줄 거라더니 다 말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영감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도 늙은 애미 싫다고 안 하는 아들 며느리가 있고 무엇보다 제 삶의 낙이라고 할 수 있는 손주들이 있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다 싶었어요. 요즘 다들 하나 겨우 낳아 기르는데 저희 아들 며느리는 애국자이자 효자 효부라니까요. 쌍둥이 손녀를 낳고 막내 손자까지 낳아 손주가 셋이나 되거든요. 쌍둥이 낳을 때 며느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더는 안 낳겠다 싶었는데 아들 하나 더 낳고 싶다면서 막내를 가지더니 감사하게도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집안에 꼬물거리는 손주가 셋이나 있고 애들도 다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를 잘 따라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복받은 삶이라고 해야겠다 싶네요. 혼자 되고부터는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 하는 영감도 없고 적적하기도 해서 자연스레 아들 며느리를 자주 찾게 되는데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살갑게 자라는지 말도 못하게 자라는 며느리였어요. 애들 사는 집이 제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다 보니 마트에도 같이 가자고 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자고 해서 등도 밀어주고 그랬다고요. 며느리가 참 예쁜 게 걔가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참 잘하고 모녀지간에 어디 잘 다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랑 가깝게 지내는 걸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랑 어딜 갔다 오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지 저를 데리고도 꼭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딸 가진 사돈 부럽다 소리를 하기는 했어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저를 챙기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어서 받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주방 가전이나 청소기 같은 것도 지가 써보고 좋다 싶은 건 저한테도 꼭 써보라며 사다 주고 얼마 전에는 무슨 고주파로 피부 관리하는 거라며 얼굴에 대고 문지르는 기계도 하나 사다 주면서 사용법도 꼼꼼하게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한다, 소리 나올 만큼 잘하는 며느리 아닌가요? 시작부터 며느리 자랑 너무 많이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속이 아니랍니다. 사실 저한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그럼 그렇지. 그래서 며느리가 그렇게 잘했던 거로구만. 그러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알죠. 그렇지만 시부모 재산 좀 있다고 그런 집 며느리들이 다 제 며느리처럼 다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제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 건물 1층 상가에서 빵집 하는 남자 사장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그 사장이 그렇게 젊은 건 아닌데 직장 다니다가 빵이 너무 좋아서 뒤늦게 기술 배우고 퇴직금으로 자기 살던 동네에 빵집을 하나 열었다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집을 정리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조금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 돈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새 빵집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게 제 건물 1층 상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빵집이 대박이 났지 뭐예요. 빵집 하려면 다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빵집 사장이 참 부지런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한 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빵집 사장이 저한테 저희 며느리가 좀 이상한 여자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왜 이러나 했는데 좀 있으니 며느리도 저한테 쫄래쫄래 와서는 1층 빵집 사장 이상한 사람이라며 가게 빼고 나가라고 하면 안 되냐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둘이 한바탕 붙었었다고 하네요. 양쪽 입장은 이랬어요. 우선 며느리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어머님, 제가 빵집 앞에 주차를 잠깐 해놓고 볼일을 하나 봤어요. 진짜 잠깐 5분도 안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차 넣고 빼는 게 여간 귀찮아야죠. 아니, 귀찮은 걸 떠나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잠깐 세워두고 볼일을 봤는데 빵집 사장이 그걸 갖고 저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게 차 세워놓고 갈 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빵이라도 좀 사고 그러지 그랬니? 그 사장이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다. 아유, 어머니 들어보세요. 저도 눈치가 보여서 빵집 들어가서 빵이라도 좀 사려고 했죠. 근데 그 빵집 사장 말이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가게 앞에 주차하는 사람 없다면서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아니 왜 가게 앞에다 주차를 하느냐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이다 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이 그만한 일로 그렇게 버럭 화를 낼 사람이 아닌데 둘이 전에도 뭐 안 좋게 부딪힌 일이 있었냐? 일은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괜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시비가 걸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처럼 저를 막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법 주차를 신고하고 바로 견인해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걸 참은 거라면서 고맙게 생각하라는 둥 하면서 아주 저를 쥐잡듯이 하는데 삿대질은 기본이고 진짜 무슨 일낼 사람처럼 그러더라니까요. 어머야 세상에. 그래서 그 사장이 너한테 어떻게 하기라도 한 거야? 어?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험악하게 굴면서 진짜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진정이 된 거예요. 완전 또라이라니까요, 어머님.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런 거 있어 보였어요. 어머님, 그거 정신병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어머님 건물에 있는 거 찜찜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며느리가 한참을 저를 붙들고 빵집 사장 욕을 했죠. 제 건물이나 제 집이나 아들 며느리 집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 멀지 않은 한 동네 같은 생활권이니 며느리가 제 건물 주변으로 올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여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러고 가니 이젠 또 그 빵집 사장이 저한테 와서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빵집 사장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르신, 제가 공연히 어르신 며느리한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주차구역도 아닌 곳에 주차를 했으니 그걸 제가 지적한 건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막말로 자기 시어머님이 이 건물주인데 며느리는 자기가 시어머니 건물 앞에 잠깐 주차도 못하냐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걔가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걔가 어디 가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 믿을 수가 없구만. 주차 문제로 뭘 어떻게 언쟁이 오갔길래 그런 말까지 나온 거야. 아이고 정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진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건물 주인이라도 건물 앞 도로까지 주인인 건 아닌데 어디서 건물주 어쩌고 하면서 갑질이냐?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며느리가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한 소리 좀 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겁니까? 어르신 보시기에도 그러세요? 아이고, 그런 말까지 들었으면 화가 날 만도 하지. 아니, 그런데 걔가 정말 건물주 어쩌고 그런 소리까지 했단 거야? 정말이지 그럴 애가 아닌데. 저 말고도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랬는데 며느님이 그걸 아드님한테 어떻게 갖다 일러바쳤는지 아드님까지 저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어르신, 저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여기 장사 못합니다. 며느리고 아드님이고 저한테 가게 빼고 나가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저도 여기 더는 있기 싫습니다. 가게 빼주세요. 저 나갈랍니다. 그 와중에 아들까지 나서서 빵집 사장이랑 2차전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 빵집 사장이 이렇게 도끼가 한껏 올라서 가게 빼달라 소리를 하고 나온 겁니다. 제 입장이 정말 난처했죠. 저는 빵집 사장이랑 잘 지내고 있기도 했고 또 제 건물에서 대박난 사람이니 특별한 애정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아들 며느리랑 싸운 것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니 남들 보기에도 영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도의적 차원으로 며느리한테 사과도 시키고 빵집 사장한테 나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그랬다죠. 그렇게 빵집 사장을 겨우 주저앉혀 놨더니 이젠 또 며느리가 저한테 서운하다고 알아눕는 거예요. 알아누웠다길래 죽이라도 끓여줄 작정으로 가려고 했더니 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들이 저한테 와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 안 오는 게 좋겠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유, 엄마,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번 일로 엄마한테 진짜 엄청 서운한가 봐. 그 사람은 엄마가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놈의 빵집 사장 편을 들고 게다가 그 인간한테 사과까지 시키는 바람에 굴욕을 당했대. 아이고, 그게 뭘 그렇게 굴욕이라고까지. 아니, 도의적으로 걔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싶었고 또 내 며느리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 게다가 너까지 가서 그 난리를 쳤다고 하니 더 그러더란 말이다. 아유, 몰라요. 그동안 엄마한테 잘하고 잘 지냈던 것들이 다 허무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우울증 초기 증상 같아. 시집 와서 엄마랑 잘 지내보려고 진짜 본인 성격도 아닌데 안 하던 애교까지 부리면서 노력했는데 결국엔 남이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딱이다. 자기 혼자 시댁 식구들이랑 지독한 짝사랑했던 거네. 아이,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비관적이야 지금.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고. 우울증? 아이, 그게 그렇게 갑자기 오기도 하는 거야? 병원엔 가봤어. 아유, 그것도 병원은 잘 가야 한다던데 말이야. 병원은 뭐 갔다 왔고 일단 약부터 먹어보자. 그래서 약도 처방받아왔어. 다 필요 없고 이제 더는 엄마 안 보고 싶대.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엄마가 조심 좀 해줘요. 애들은 내가 데리고 올게. 일이 커져도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렇게 제 원망을 하더니 급기야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는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아들이 달래고 빌고 어떻게 해도 들은 척도 안 할 정도로 이혼 결심이 확고하다는데 그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니 제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 깨톡으로 아무리 사과의 말을 전해도 반응이 전혀 없으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번 찾아가겠다. 만나자고 해도 제 얼굴은 안 보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경제적으로라도 뭘 좀 해보려고 이런저런 제안을 해봐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다고만 하는 거예요. 저나 아들이랑은 어떤 식으로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이혼해달라 소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손주들 편에 편지도 들려보내고 선물도 들려보내고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놈 가슴 타들어가는 걸 보자니 저도 딱 죽을 맛이었고 어린 손주들은 또 어쩐단 말입니까? 이혼은 절대로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 또한 이혼 절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니 며느리가 그럼 소송까지 해야겠다고 하질 않나. 정말이지 저도 그냥 머리 싸매고 알아눕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당장 짐 싸서 저희 친정으로 가버린 건 아니고 애들은 잘 돌보고 있다니
그러고 있으면서 마음을 바꿔 먹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동생이 건강검진 예약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영감 그렇게 보내고 동생이 누나도 이제 건강관리 좀 하라면서 지들 부부 건강검진할 때 꼭 저까지 예약해서 같이 받자고 했어요. 건강검진이고 뭐고 그럴 정신없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럴 때일수록 누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고 해서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라고 해서 정밀 검사 진행했더니 폐암이 맞다고 하네요. 망할 놈의 영감탱이. 제가 잔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줄담배를 피워대더니 결국 저한테 이놈의 암을 주고 갔다 싶어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좋은 일도 겹쳐서 온다지만 안 좋은 일도 꼭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모양입니다. 아들한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제 얼굴도 보기 싫다며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던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저를 찾아와 아들보다 더 심하게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폐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떤 분이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셨는데 그런 분에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서 어머님 힘들게 해서 우리 어머님이 이런 몹쓸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목 놓아 펑펑 울더라고요. 이미 울 만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도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 울어. 눈이 그렇게 부었는데 아직도 눈물이 그렇게 나오니? 예쁜 눈 다 짓모르겠다. 그만 울어 얘. 그게 왜 네 탓이야. 그런 거 아니야. 망할 영감탱이가 혼자 가기 억울했는지 아이 그렇게 가면서 나한테 남겨주고 간 병인 게지. 얘 네 탓 아니야. 아니에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탓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한참을 더 목 놓아 울더니 좀 진정이 됐는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이혼 소리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얼른 나으셔야 해요. 치료는 어떻게 받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괜한 일로 심통 부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 어머님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언제 또 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끝도 없이 제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제가 폐암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 바람에 그 덕분에 제 아들 이혼을 막았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어쨌든 이혼 소리 안 하겠다고 하니 그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유 그래 이혼 안 하겠다. 소리만 들어도 내 병이 다 낫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약속했던 대로 그 건물 너희들 앞으로 증여하마. 그 건물은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남겨주고 간 건데 건물이면 됐지 폐암까지 줄 건 뭐란 말입니까? 하여간 며느리가 마음 바꿔먹은 것도 고맙고 해서 바로 증여 절차 밟으려고 그거 의논하러 아들네 집에 찾아갔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들 학교 가고 없을 시간 맞춰서 조용하게 이야기하려고 갔죠. 며느리랑 그렇게 둘이서 오붓한 시간 가져본 지도 오래됐으니 이참에 며느리랑 관계 회복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들 며느리 집에 갈 때 한 번도 벨을 누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번호 누르고 들어갔었죠. 손주들이 죽고 못 사는 강아지가 벨소리만 들리면 너무 지저대기도 했고 또 늘 그렇게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며느리 칭찬할 때 빼먹지 않고 하던 말이었어요. 지들 집 비밀번호 시모한테 알려주고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드나드셔라 하는 며느리가 어디 쉬운가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그날도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지 않겠어요? 벨 안 누르고 조용히 비번 누르고 들어갔는데도 그놈의 강아지가 어떻게 알고는 뛰어나와서 또 깽깽거리는 거예요. 쥐콩만 한 녀석이 어찌나 지저대는지 그 바람에 며느리는 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애구머니나 아들이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는 건가? 아들 며느리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내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돌아 나오려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안방에서 나는 소린데 말이에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갔더니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법 잘 들리더라고요.
아들 목소리가 아닌 그 낯선 목소리의 남자가 자기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혼은 미루는 게 좋겠다. 건물 생기는 거잖아. 하고 말하니 며느리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러냐. 내가 다 생각하고 이혼 안 하겠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바로 건물 증여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하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년이 딴 놈이랑 바람이 나서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거였구나 싶은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 간신히 버티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그제서야 거실 소파를 보니 며느리랑 바람난 놈이 벗어놓은 것이 분명한 옷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건물 1층에서 빵집 하는 사장놈이 맨날 입고 있는 조리복인 거예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히면 원래 외마디 비명도 안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거기 있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얼른 그 집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내 생각했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둘이 바람이 나놓고 그거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주차 어쩌고 하며 괜한 시비를 걸어서 보란 듯이 쌈박질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혼까지 하려고 해?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났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우선 아들에게 사실부터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불러 제가 보고 들은 걸 말했어요. 아들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 눈 뒤집히죠. 지 마누라가 그런 짓을 했다는데 어느 남자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참으라고 말렸어요. 아유 그래. 내가 네 심정 안다. 왜 모르겠어. 당장 달려가서 그년 머리채라도 잡고 싶을 거야. 나도 그랬는데 너야 오죽하겠니. 그래도 일단은 참자. 그것들 아주 제대로 응징하려면 증거부터 잡아야 해. 섣불리 몰아세웠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애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우 이것들이 정말 벌건 대낮에 애들도 있는 집에 상간남을 끌어들여. 아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엄마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그놈을 나랑 자는 안방에까지 끌어들였다고. 그 소리 듣고 내가 어떻게 참아요. 미치지 않는 것도 신기할 판이야. 나도 눈이 확 돌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 뽑아놨어도 분이 안 풀렸을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나도 그랬어. 너무 기가 차니까 악소리도 안 나오고 기절 안 하는 게 신기했다고. 나도 딱 그랬다. 그년이 엄마 얼굴 보기 싫어서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서 엄마가 집에 드나드는 거 못하게 하더니 대놓고 그놈을 집까지 불러들여서 그러고 놀았다는 거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미친년이라고. 얘 우선 진정 좀 해. 그러니까 집에 CCTV부터 설치하고 그 블랙박스 같은 것도 수시로 뭐 백업인가 뭔가 그거 해서 영상 증거 확보해 놓도록 하자꾸나. 네 말처럼 그년이 내가 너희 집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벌건 내낮에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분명 한 번으로는 끝날 게 아니야. 증거를 잡아야 해. 알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 그것들 제대로 응징하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해. 그럼 그렇고 말고 머리 끄덩이 잡고 몇 대 후려패는 게 복수가 아니야.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부들부들하던 아들도 점차 이성을 찾았고 그렇게 아들과 저는 며느리년한테 복수할 계획을 세웠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러 우선 건물 하나를 며느리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유 지난번 일도 있고 며느리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니까 사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그리고 그동안 네가 내 며느리로 얼마나 잘했니? 그 고마운 거 생각하면 건물 하나쯤은 네 명의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아범한테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 이름으로. 세상에,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깊은 마음이시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데 그 증여세가 꽤 나올 거야. 그런데 나도 지금 당장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그 증여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증여 절차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증여세요? 그럼 어머님, 그건 제가 저희 친정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러더니 대출 껴서 증여세 내면 된다고 저희 친정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사돈이나 며느리나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쯤이야 싶었을 거예요.
제 건물이 1층은 상가고 위로 5층까지는 다 원룸인 건물인데 원래 원룸 건물이 시가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 규모가 있으니 증여세만 해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랑 며느리 친정에 증여세를 물렸다 해도 건물 하나를 며느리한테 준 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그 꼴 당하고 며느리년한테 건물을 왜 줍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미쳤다고 며느리한테 건물을 물려주겠어요? 며느리에게 건물 증여를 하기 전에 그 건물로 근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왕창 받고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건 건물 소유주가 된 며느리년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건물 받는다고 들떠서 증여세 대출까지 받았으면서 그 건물 근저당 같은 건 확인도 안 해본 겁니다. 근데 제가 근저당 잡힌 얘기를 안 했느냐 하면 아니죠. 했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저당 얘기를 했어도 며느리가 멍청하게 등기부등본도 안 떼볼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역시나 진짜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제 건물에 근저당을 잡힌 이유 중 하나가 안사돈 부탁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애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 사돈댁이 저한테 은밀하게 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돈, 제가 정말 이런 얘기하려니 입이 안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지 뭐예요. 아니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자식들 나눠 갖는 사이에 그렇게 어려울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유 그게 우리 집 양반이 어디 남의 건물, 그것도 건물 전체가 금연이라는데 그 건물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고 꽁초를 어디다 던져놨는데 아이 그것 때문에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글쎄 건물 전체는 아니어도 어느 한 부분이 홀라당 타버렸다고요. 아이고 저런,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요. 아니 어디 야산 같은 것도 아니고 요즘 건물에 CCTV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고요. 말도 마세요. 여기저기서 조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화재 원인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우리 집 양반 담배꽁초가 화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7천만 원도 넘는 돈을 구상권 청구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저런, 세상에나 큰 돈이네요. 건물 피해가 컸던가 봐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갚을 것도 그렇거니와 아니 이자만 해도 적지 않을 테니 이자 낼 것만 생각해도 빠듯한 지경이에요. 애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생각도 못해 제가 안 싸돈을 찾아왔지 뭐예요. 아유 사돈, 저희 염치 없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탁 죽을 맛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와서 사정사정하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남도 아니고 제 며느리 부모, 제 손주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걸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돈 아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있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안사돈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죠. 저도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있지는 않아서요. 건물 잡혀 대출받아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이 서로 간에 확실한 게 좋으니 차용증도 쓰는 걸로 하고 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달이 조금씩 갚으세요. 애들한테 얘기 안 할 거니까 그 걱정은 마시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 약조만 해주신다면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당연한 거죠. 사돈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사돈은 제 은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했고 다행히 저는 신용이 좋아서 이자도 그렇게 많이 물진 않겠더라고요. 안사돈도 그걸 알고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며느리한테 건물 증여할 때 안사돈한테 먼저 말했어요. 일전에 그 일 때문에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 일단 사실대로 고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사돈은 싱글벙글하며 잘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좋기만 한가 보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사돈댁 일을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게 있다고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세한 건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돈댁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예,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안 봐도 돼.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걱정할 거 아니라고. 안사돈은 며느리한테도 쪽이 팔리는지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며느리도 등기부등본을 안 떼보고 건물을 받아간 가게 됐던 거죠. 저는 분명 확실하게 고지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증여 절차가 다 끝나고 명예 이전이 다 완료되고 며칠이나 지나서야 근저당 잡혀 있는 걸 알았는지 며느리가 전화를 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 아니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니 근저당이 그렇게나 잡혀 있는 건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그 건물 잡혀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받으신 것 같던데 증여세 낸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뭐 나 정말 기가 막혀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시는 거라더니 이게 뭐예요? 이혼하겠다고 난리 쳤던 것 때문에 안 갚음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예, 말은 똑바로 하자. 별거 아니라고 한 건 내가 아니고 너희 친정엄마야. 잘 생각해봐라. 난 그런 말 한 적 없고 너한테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하라 소리까지 했어. 됐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일단 건물 앞으로 와. 알겠니? 그렇게 며느리를 건물로 불러놓고 저는 아들과 함께 빵집 사장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 이놈, 네 놈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며느리랑 놀았나? 너희 두 것들 불륜인 거 다 알고 있단 말이다. 그거 감추고 안 들키려고 일부러 싸우는 생쇼까지 벌이면서 눈속임하려고 했던 것도 다 안다. 이놈아, 어차피 계약 기간 곧 만료되니까 그 전에 그냥 조용히 나가. 가게 빼라고. 어르신, 그걸 어떻게... 아니 어르신,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여자랑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여자 그냥 좀 가지고 논 거예요. 어차피 진지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몇 번 논 것뿐이고 금방 그만둘 작정이었습니다. 어르신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얼른 정리할 테니까 저 가게 빼라는 건 다시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괜히 버티다가 이 집 며느리랑 바람났다고 소문 다 나서 평판만 안 좋아지고 망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전에 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새로 장사 시작한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가게 정리해서 나가라고. 소문이요? 어르신, 저 부탁드려요. 그런 소문은 정말 치명적이라고요. 대부분 주부님들이 오시는데 그런 소문 나면 전 끝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봐주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또 하루아침에 다 이럴 수는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지가 제 건물에서 대박이 난 것이니 어떻게든 여기서 더 장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빵집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걸 며느리가 다 들었네요. 안사돈도 저한테 따질 작정으로 같이 온 모양인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놀랄 수밖에요. 아무리 딸이라도 자기 엄마한테 지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게 다 무슨 말이야? 진짜야? 너 저 남자랑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어머, 얘 좀 봐. 너 왜 말을 못하니? 정말이라는 거야? 사실이라고? 맙소사.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안사돈이 뭐라고 하든 며느리 귀에는 이미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년의 관심은 온통 빵집 사장놈한테 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년 눈 뒤집혀서 빵집 사장한테 바로 달려들어서는 조리복 단추가 다 떨어질 정도로 사정없이 잡아뜯으면서 뺨도 치고 머리카락도 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뭐? 가지고 놀아? 재미삼아 몇 번 놀았어? 다시 말해봐. 내 앞에서 내 눈 보면서 다시 말해보라고. 하라면 하지 못할 것 같아? 난 너 그냥 좀 가지고 논 거야. 이제 슬슬 재미도 없고 지겨워져서 그만둘 작정이었다고. 됐냐? 뭐가 어쩌고 어째?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그랬잖아. 나한테 그랬잖아. 건물 챙겨서 이혼하면 같이 살자며 그랬잖아. 어머, 그래놓고 어떻게 이래? 야, 여자 꼬실 때는 남자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냐? 왜 이래? 20살이야? 알 것 다 아는 초지에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너 이런 인간이었니?
너나 나나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 아니야?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운 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네. 뭐가 어쩌고저쩌? 너 진짜 말이면 다 똑같은 말인 줄 알아?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래? 그러면서 아주 미쳐 날뛰며 다시 빵집 사장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거의 물어뜯을 기세였어요. 무슨 짐승 한 마리 풀어놓은 것 같더라니까요. 참 구경거리도 그런 구경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미 충분히 볼 만큼 봤고요. 그 꼴 더 봐주고 있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니들끼리 지지고 볶고 다 잡아 뜯고 싸우든 말든 알아서 해. 어차피 뺄 가게이긴 하지만 이거 또 다른 데 가서 그대로 써야 할 거 아니야. 뭐 다 깨부수고 그러지 말라고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빵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것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판단한 직후부터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도 다수의 증거가 나왔으니 이혼 소송이든 상간남 소송이든 어렵지는 않았어요. 단 양육권이 문제였는데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워낙 많고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더 그렇다는 걸 저도 아들도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며느리년도 애가 셋이나 되니 양육권이라도 챙기려는 심산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빌어서 이혼만큼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지 죽어도 양육권 포기 못한다고 나온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며느리가 양육할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우선 경제력이 안 되는 거죠. 며느리는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이라도 일자리 구해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그만큼 아이들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며느리 친정에 며느리와 애들 셋이 다 들어가 살 정도의 공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이고 아들에게는 아직 어떤 것도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며느리년이 챙겨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였어요. 그 와중에 위자료도 물어야 했잖아요. 그러니 당장 애셋 데리고 살 곳조차 마땅찮은 거예요.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죠. 반면 저희의 경우에는 제가 폐암에 걸린 상황이라 애들을 맡아놓고 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들 하는 일이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일이라 얼마든지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고 평소에도 아들이 아이들 돌보는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아서 엄마나 아빠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던 데다가 경제력 또한 월등하니 아이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고 어필한 거예요. 다행히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셔서 양육권도 아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녀는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보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으니 며느리와 안사돈이 저를 찾아와 빌고 난리가 난 거죠. 사돈, 애들이 무슨 죄예요? 애가 자그마치 셋입니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주 제 딸년 홍군형을 내놨어요. 어디서 그런 짓을 저질러냐고 말입니다.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효도하고 내조 잘하고 애들 잘 키우며 살림만 하고 살겠다고 하니 제발 받아주세요. 괜한 짓을 하셨네요. 그런 일이 어디 부모가 혼을 낸다고 되는 일이랍니까? 그래서 되는 일이면 저도 그 일 알게 됐던 그 자리에서 아주 죽지 않을 만큼 혼을 내줬겠죠. 그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못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다 끝난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아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돈 안 주고 쓰는 사용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옷만, 아니,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애들 옆에서 같이 살기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제 연락 받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이 어머님 말씀은 듣지 않겠어요? 애들 옆에서 어떻게라도 붙어 있고 싶은 년이 애들 있는 집에 대낮부터 남자를 불러들이고 그러냐? 그러다 애들이 갑자기 을지곡이라도 하면 어쩔 건데 너란 게 그런 년이야. 그런 년이 어디서 애들 얘기를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는 거냐?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더 잘할게요. 어머님께 더 좋은 며느리 될게요.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어머님도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님 아시죠? 저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다던 이혼하게 해줬으니 절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같은 건 내 집에 한시도 더 두기 싫구나. 아유, 썩 나가지 못해. 너희 어머니도 모시고 나가란 말이다. 아유,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간병인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어머님 병원도 모시고 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진심이었어요. 그거 제가 아니면 누가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극진하게 간호하겠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아이고, 그 징그러운 소리 하지도 마라.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사람 쓰고 말지. 너 같은 걸 데리고 어떻게 살겠냐. 나는 네가 소름 끼치게 징그럽구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그렇게 다 싫다고 하실 거면 그럼 양육비만이라도 깎아주세요. 제가 지금 정말로 형편이 안 돼요. 친정도 그럴 상황이 아니고 양육비가 너무 부담된다고요.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도 이렇게 없으니 진짜 웃음도 안 나오네. 그렇게 자식 생각한다는 년이 양육비 깎아달라 소리를 어떻게 하니? 하다 양육비 깎아달라 소리가 어떻게 입으로 나오는 건지 정말. 아니, 처음부터 그 얘기할 작정으로 온 거 아니야? 네 새끼 잘 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보내라. 알겠냐? 자, 아이고 사돈, 사부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빌고 용서받을 각오로 왔는데 어떻게 해도 사돈이 받아주실 것 같지가 않으니 저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증여받은 건물 증여 포기할 테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근저당 대출 이자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달 넣어야 하고 그 증여세 낸다고 대출받은 것도 있고 그런 부담도 만만찮은데 동네에 소문 다 나서 건물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공실 자꾸 생기면 그만큼 또 빚이 되는 건데 아유 너무 힘드네요 어머니. 그 증여 포기할게요. 아 그러세요?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 저한테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빌려갈 땐 그렇게 통사정을 하면서 빌려가 놓고 그때 뭐라고 했나요?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넣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아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고 나더러 건물도 있고 살만하지 않냐 부럽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한 번은 안 보냈잖아요. 그건 형편이 아니라 성의 문제죠. 아유 정말로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갚은 거예요. 저라고 사돈 댁에 그런 빚 지고 살고 싶었겠어요. 항상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건물이라도 도로 가져가 주세요. 네? 그 덩치 큰 건물이 빚만 늘어날 것 같아서 겁나 죽겠다고요. 그렇게 중륜신용을 하고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았다면서 아이 건물 준다니까 증여세 낼 돈은 홀라당 대출을 받아요.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었을 텐데 아이 건물 생긴다 싶으니까 몇천 대출 받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던가요? 정말 웃기는 소리라는 거 잘 아시죠? 그 부모의 그 딸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에휴 온 가족이 다 답이 없네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다 들을게요. 아이 그러니까 건물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실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감당도 안 되고 그런 큰 건물 저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기에 제가 선심 쓰듯 그랬어요. 아이 그러면 그 건물 매물로 내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근저당 그렇게 잡혀 있으니 사려는 사람도 없을 테지만 아이 또 혹시 모르지. 가격 많이 후려쳐서 내놓으면 내가 사줄지 아니? 그렇게 애만 태우고 돌려보냈답니다. 그것들이 건물 때문에 적자가 나든 말든 제가 알바 아니고 그렇게 적자 보다가 안 되겠어서 진짜 헐값으로 내놓으면 그때 가서 살지 말지 고민해보려고요. 아들은 이혼 후에 크게 힘들어하지도 않았고 손주들 잘 돌보고 있어요. 어차피 하던 일이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거죠 뭐. 다만 애들에겐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것이니 처음에는 막내 손주가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그래도 쌍둥이 손녀들이 언제 그렇게 철이 들었는지 동생도 잘 챙기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지 엄마 나쁜 사람이라며 아빠 위로도 할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마음이 좋던지요. 안심도 되고 그랬어요. 제 아들 기죽어 있는 거 보기도 싫고 이제 저도 슬슬 있는 재산 정리도 해야 하니 갖고 있는 건물들도 다 아들 이름으로 넘겨줬답니다. 폐암이라는 게 워낙 증상이 없는 병인지라 다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알게 된다던데 그래도 저는 그나마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일찍 발견한 거라고 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가능한 치료도 받아보고 있는 중이고 말이에요. 그래도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저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 영감 따라 하늘나라 불려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는 않아요. 죽기 전까지 제 아들, 제 손주들 실컷 보고 같이 좋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제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며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떠셨을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들어보시니 제가 겪은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어떤 일이 닥치면 그땐 꼭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고 세상 다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지나면 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내 또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다 지나간다 하는 말도 하는 거고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도 하고 그런가 봐요. 제가 겪어보니 정말 그러네요.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힘든 일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다 지나간다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건강과 저희 아들, 손주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도 축복과 격려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